여보, 나 암이래. 뭐, 갑상선암이라며 그 정도면 대수롭지 않잖아.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래.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요양원, 너 몸 관리 잘못해서 아픈 거잖아. 그게 우리 어머니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뭐라고 했어? 정혜 씨의 인생은 평범한 주부의 삶이었다.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남편 강수철 씨와 살며 두 아이를 키워냈다. 큰아들은 독립했고 딸은 결혼에 분가했다. 55세가 된 2015년 어느 봄날, 정혜 씨는 시골에서 홀로 지내던 시어머니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전화 통화를 하다 말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너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이었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전하자 그는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나야 바쁘지. 당신이 좀 내려가 볼래? 결국 정혜 씨는 홀로 시골로 내려갔다. 텅 빈 집, 어질러진 부엌, 불 꺼진 거실 한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정혜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병원 검진 결과는 치매 초기. 시어머니의 나이는 이미 80세였다. 서울로 모셔오자고 제안하자 수철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요양원은 절대 안 돼. 내가 장남이잖아. 우리 어머니를 남의 손에 맡길 순 없어. 그 말이 정혜 씨에게는 당연한 효부의 도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네, 알겠어요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앞으로 10년 동안 그녀를 집어삼킬 지옥이 시작될 것임을 알지 못했다. 처음 12년은 그래도 견딜만 했다. 시어머니는 가끔 기억을 잃었지만 정신이 맑은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세 번째 해가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낮밤이 뒤바뀌고 새벽 2시에 밥조를 외치며 집안을 깨우기 시작했다. 정혜 씨는 하루 3시간도 채 못 자며 버텼다. 현관문에는 자물쇠를 여러 개 달았고 침대 시트와 옷은 하루에도 몇 번씩 빨았다. 시어머니의 피해망상은 점점 심해져 정혜 씨를 도둑년이라 부르며 손찌검하기까지 했다. 남편은 퇴근하면 TV 앞에만 앉았다. 주말엔 친구들과 등산을 갔고 집안일이나 간병은 전혀 도우려 하지 않았다. 정혜 씨가 여보, 나도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내가 회사 다니는데 당신이 좀 수고해. 수고해. 그 짧은 말이 그녀의 마음을 수없이 무너뜨렸다.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체중은 10kg나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버텼다. 며느리의 도리가 곧 자신의 사명이라 믿으며. 시어머니의 치매는 갈수록 깊어졌다. 새벽 3시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깜빡하는 일이 잦았다. 정혜 씨는 잠들지 못한 채 시어머니를 감시해야 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 도둑년아, 내 돈 어디다 숨겼어?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정혜 씨의 머리채를 잡았다. 주방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은 정혜 씨는 속으로만 울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또 나를 때렸어. 너무 힘들어. 하지만 수철 씨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노인네가 그러면 좀 받아줘야지. 치매라는데 어쩌겠어. 정혜 씨의 마음은 서서히 금이 갔다. 그녀의 세계는 시어머니의 돌봄으로만 채워졌다. 하루 10번 넘게 밥을 차리고 욕설을 견디며 잠을 포기한 채 살았다. 몸은 부서져 갔고 웃음은 사라졌다. 그러나 남편은 점점 더 무심해졌다. 회사 핑계, 피곤하다는 말만 남았다. 주말이 되면 수철 씨는 나도 쉬어야지라며 골프를 나갔다.
정혜 씨는 홀로 치매 환자를 돌봤다. 그 집은 어느새 작은 감옥이 되었다. 2024년 봄 정혜 씨는 목에 이상한 혹을 발견했다. 검진 결과는 갑상선암1기였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의사는 말했다. 면역력을 위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간병은 이제 그만두셔야 해요. 병원을 나서는 길 정혜 씨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나 암이래. 갑상선암1기. 뭐? 그 정도면 별거 아니잖아. 남편의 첫 반응이었다. 그래도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래.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정혜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수철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요양원? 너 몸 관리 잘못해서 아픈 거잖아. 그게 우리 어머니랑 무슨 상관인데? 그 말은 정혜 씨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10년의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갑상선암은 대수도 아니야. 생명에 지장도 없다고 하잖아. 우리 어머니 요양원? 절대 안 돼. 내가 싫으면 내가 나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돈 벌어다 주는 것도 감사히 여기지 않고 너는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뭐가 힘들다고 그래? 정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10년의 서러움이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짐을 챙겼다. 결혼 40년의 흔적이 담긴 집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남편이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혜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친구 미숙 씨의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다. 누군가 새벽에 깨우지 않는 밤,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침대. 정혜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남편 수철 씨의 지옥이 시작됐다. 새벽 2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수철아, 밥 줘. 회사를 가야 하는 그는 잠을 1시간도 제대로 못 잤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업무에 지장을 줬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급히 요양보호사를 불렀지만 보호사가 퇴근하고 나면 다시 지옥이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두고 깜빡하는 어머니, 밤새 집안을 헤매는 발소리. 정혜 씨가 견뎌온 10년을 수철 씨는 단 일주일 만에 체감했다. 그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영아, 어머니 좀 내가 모실 수 없겠니? 형수도 못 버틴 걸 내가 왜? 형이 장남이잖아. 알아서 해. 차갑게 돌아온 대답에 수철 씨는 멍해졌다. 세상은 이제 그의 편이 아니었다. 수철 씨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정혜 씨가 떠난 지 일주일 만에 그는 이미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졸음을 참느라 고개를 흔들었고 밤에는 어머니의 비명과 배회로 단 1시간도 온전히 자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난폭해졌다. 새벽 2시 수철 씨를 깨우며 소리쳤다. 도둑놈아, 내 돈 내놔.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수철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그러나 곧 피로가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하루에 5번도 넘게 밥을 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결국 소리쳤다. 엄마, 아까 먹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수철 씨는 놀라 황급히 막아섰다. 손목이 삐끗하며 통증이 몰려왔다. 그날 아침 출근길에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상사에게 요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냐는 핀잔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할 수 없었다. 2주째 수철 씨는 급히 요양보호사를 불렀다. 그러나 비용은 만만치 않았다. 하루 8시간 돌봄만 해도 한 달 200만 원이 넘었다. 퇴근 후에는 여전히 그가 어머니를 돌봐야 했다. 잠을 설친 그는 회사를 조퇴하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다. 결국 그는 동생에게 또 전화를 걸었다. 수영아 형이 더는 못 버티겠다. 내가 좀 도와줘. 형, 왜 그걸 나한테 떠넘겨? 형수가 10년이나 했잖아. 장남이 형이지 내가 아니잖아. 너라도 좀. 싫어. 나도 애들 키우고 일해야 해. 형수가 떠났다고 이제야 힘든 걸 알았어? 그 말에 수철 씨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정희에게 얼마나 잔혹한 말을 했는지 떠올랐다. 빈둥빈둥 논다던 말이 몸 관리 못해서 암 걸린 거 아니냐던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되돌아왔다. 3주째가 되자 집은 위험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퇴근이 늦어져 요양보호사가 먼저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둔 채 깜빡하고 있었다. 거실에 들어섰을 때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러다 진짜 둘 다 죽겠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가스 사고 이후 수철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인정했다. 그는 결국 요양원 상담 전화를 걸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인데 입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월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300만 원이요? 수철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의 월급으로는 벅찬 금액이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더는 회사도 삶도 유지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난 뒤 그는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닫게 됐다. 정혜 씨의 10년이 하나씩 떠올랐다. 새벽마다 밥 달라던 어머니를 혼자 돌본 시간, 수없이 빠른 빨래와 청소, 욕설과 폭행에도 웃으며 견디던 아내의 얼굴.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연시했다. 그리고 아내가 암에 걸리자마자 던진 첫말이 몸 관리 잘못해서 아픈 거잖아였다. 그는 스스로를 혐오했다. 결국 전화를 들었다. 정희야, 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요양원에 모셨고 다시 돌아와 줄 수 없을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혜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수철 씨,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죠?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수철 씨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견고하지 않다. 부서지고 끝내 떠난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서류가 도착했다. 이혼 소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멍해졌다. 정신적 학대라는 단어가 선명했다. 10년간의 간병, 암 진단 후 돌봄 거부. 모든 것이 증거로 나열돼 있었다. 그제야 수철 씨는 절망적인 깨달음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아내를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존재로만 취급했음을.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다. 정혜 씨는 암 진단서,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서, 친구 미숙 씨와 이웃들의 증언을 준비했다.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정혜 씨,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남편의 행위는 명백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10년 간병의 경제적 손실과 건강 악화 모두 재산 분할에서 반영될 거예요. 법정에 선 그날 정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증언했다. 저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홀로 돌봤습니다. 하루 2~3시간밖에 못 자며 살았어요. 욕설과 폭력도 견뎠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조차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남편은 몸 관리를 못해서 아픈 거지 우리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철 씨는 고개를 떨궜다. 결국 6개월 후 판결이 내려졌다. 재산 분할 비율 70%, 위자료 5천만 원. 정혜 씨의 10년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법정 복도를 걸어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지만 이번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미숙 씨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정희야, 너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제야 내 삶을 되찾은 거야. 두 사람은 오래도록 울고 웃었다. 정혜 씨는 재판에서 승소한 뒤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낡은 집이었지만 그녀에겐 궁궐 같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시어머니의 부름이 없었다. 새벽을 깨우는 비명도 밥 달라는 소리도 없었다. 처음에는 공허했다. 40년을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로 살다가 홀로 남으니 집이 텅 비어 보였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빠르게 자유로 바뀌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나는 누구지? 거울 속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인이 있었다. 65세, 몸은 지쳤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정혜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곱게 불러보았다. 윤정의 내가 이제 주인공이야. 건강을 위해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암은 깨끗이 제거됐다. 회복 기간이 끝나자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카페 채용 공고가 눈에 띄었다. 손님 응대 가능하신가요? 면접관이 물었다. 네. 10년 동안 어르신을 모신 경험이 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성실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한 달 뒤 정혜 씨는 카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출근하며 느끼는 뿌듯함. 그 작은 월급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유였다. 미숙 씨가 물었다. 힘들진 않아? 힘들어도 좋아. 10년 동안 밤을 새우며 간병했던 것보다 훨씬 쉽거든. 정혜 씨의 입가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 이혼 후 반년이 지나던 어느 날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수철이라는 이름이 떴다. 잠시 망설였지만 정혜 씨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정희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다. 10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았다. 잠시 후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받았다. 정희야,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어머니 장례식에 와줄 수 없겠니? 마지막에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너를 찾으셨어. 정혜 씨는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다. 수철 씨, 그분은 평생 나를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었어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정희야, 제발. 아니요. 전 남이에요. 그분이 나를 모욕하고 때리던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도 짧고 단호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그녀는 잠시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정리를 위한 것이었다. 오래된 굴레를 끊어낸 안도의 눈물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카페 문을 열자 낯익은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바로 전 남편 수철 씨였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어깨는 구부정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정희야, 그가 낮게 말했다. 정혜 씨는 차갑게 물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수철 씨는 한참을 서성이다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1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정혜 씨는 그를 바라봤다. 마음 한켠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다잡았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죠? 나는 이제 행복해요. 한 번만 기회를. 아니요.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요. 당신이 깨달은 건 늦었어요. 수철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정혜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 인생을 선택했다. 그날 밤 미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수철이 카페에 왔어. 뭐래? 다시 돌아와 달래. 그런 놈한테 왜 돌아가? 잘했어. 정혜 씨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아니었다. 이혼 후 2년 정혜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카페에서 정식 매니저가 되었고 손님들과 웃으며 일했다. 주말에는 미숙 씨와 여행을 떠났고 때때로 등산 동호회에도 나갔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박영수 씨, 70세. 그는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혼자 살아왔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말했다. 저는 혼자예요. 아내를 많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친구가 필요해서요. 정혜 씨는 미소 지었다. 저도 혼자예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친해졌다. 연애라기보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다.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영수 씨는 자주 말했다. 정혜 씨 덕분에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웃었다. 자신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어느 날 카페 단골이 물었다. 이혼 후회 안 하세요? 정혜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전혀요. 왜 그렇게 오래 참았나 그게 후회될 뿐이에요. 내 인생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로만 불리지 않았다.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65세 윤정희 씨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까지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시댁에 헌신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혼자 살던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자 당연하다는 듯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것이 10년의 지옥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죠. 첫 해만 해도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때때로 깜빡했지만 웃으며 넘어갈 수 있었고 남편 역시 초반에는 고마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돌봄은 정희 씨에게만 쏠렸습니다. 낮과 밤이 바뀐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욕설과 폭행까지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정희 씨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편 수철 씨는 무엇을 했을까요? 퇴근하면 TV만 보고 주말이면 등산과 골프를 즐겼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돈 벌어오는데 당신이 좀 수고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정희 씨의 심장을 매일같이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의사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정희 씨는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가 몸 관리 잘못해서 병에 걸린 건데 그게 우리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야? 10년의 희생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말, 그리고 싫으면 내가 나가라는 차가운 선언. 정희 씨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며느리로서의 세월, 희생과 인내를 모두 뒤로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 수철 씨는 그때부터 처음으로 아내가 감당해온 고통을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새벽마다 깨워 밥을 달라는 어머니, 위험한 가스레인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돌봄. 단 일주일 만에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희 씨의 10년이 얼마나 무겁고 값진 것이었는지.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고 법원은 정희 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 분할 70%와 위자료 5천만 원. 그것은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희생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사회의 선언이자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정희 씨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곧 자유를 느꼈죠. 65세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윤정희,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도 돼. 카페에서 일하며 스스로 돈을 벌었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1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남편 수철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다시 돌아와 달라. 하지만 정희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 그것이 그녀가 65세에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갈등이 아닙니다.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겪어온 혹은 지금도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희생은 당연하다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삶을 버티며 살다가 어느 날 병을 얻고 결국 자신이 버림받는 이야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희 씨를 주변에서 보고 있을까요? 하지만 정희 씨는 증명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이라는 것을. 65세라도 70세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딸, 아내, 며느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정희 씨처럼 지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걸어온 희생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당신의 삶을 되찾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윤정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왜 그렇게 오래 참았나, 그게 후회될 뿐이에요. 내 인생을 너무 늦게 되찾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 씨의 선택 옳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참고 사는 게 맞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용기를 얻은 분이 있다면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